된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얼음 주머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맞죠, 여러분? 최소한으로 노출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얼음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면 안 되고요. 피부에 닿으면 냉이 닿으면 피부에 이렇게 자극이나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곰으로 된 얼음 주머니를 그 면으로 된 천 있죠. 이 면으로 된 천 이렇게 커버에 씌워 가지고 그리고 대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건을 대주는 거고요. 다음에 얼음을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만 채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얼음은 호두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이 호두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 얼음을 넣기 전에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가지고 여기 각진 부분을 완만하게 해가지고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개방된 상처에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온이든 냉이든 따뜻한 온이든 냉이든 30분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가 30분이 넘어서면 안 되고 30분 미만으로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각진 얼음을 한번 물에 씻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1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날 시행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관장을 한다고 하면 차가운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관장은 40도씨 정도의 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 40도씨 정도의 물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교육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 후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있잖아요. 수술 후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있는데 수술 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합병증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순환기계 합병증이 있잖아요. 그죠? 순환기계 합병증이 있죠. 그럼 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무기폐랑 폐렴이죠. 그죠? 무기폐랑 폐렴이고요. 다음에 순환기계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혈전성 정맥염이죠, 여러분. 이 혈전성 정맥염이랑 다음에 욕창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나타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무기폐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기폐. 그럼 얘가 산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산소라고 생각하고 얘가 없을 무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절개하는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산소가 빠져나가가지고 만약에 보세요. 이 정도의 산소가 없어졌다. 여기에 이제 산소가 없어져서 그럼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산소가 없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산소가 없는 무기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뭐 무기폐가 이 정도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폐 전체가 다 무기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하면 분비물이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분비물이 생기게 되면 이 분비물이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폐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폐에 산소가 없는 이 공기가 없는 무기폐나 아니면 이 폐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폐에 지금 산소가 없으니까 심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침을 통해서 이 분비물을 배출하도록 해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수술 후에 심호흡과 기침을 하도록 미리 교육해야 돼요. 심호흡하고 기침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술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부동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 상태로 누워 있으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덩어리가 져가지고 혈전 덩어리가 되면서 이 혈전성 정맥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우리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피부가 괴사되는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전성 정맥염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 상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기 이상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술 전날에 미리 수술 후에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심호흡하는 방법이랑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를 제모한 후 보습 로션을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수술 부위 제모, 상모해야 되잖아요. 제모, 상모를 해서 감염을 방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감염을 방지하는 건데 그럼 이 상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상모는 털이 난 방향으로 잘라주는 거고 이 각도는 한 30에서 45도 방향으로 털이 난 방향으로 이렇게 상모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솜털까지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모하고 난 다음에 로션 바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로션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션 바르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만약에 제모했는데 그 제모한 부분이 빨개지는 발적 상태가 났다면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모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바른다고 하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환자의 옷이나 기중품을 간호사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기중품은 우리가 보호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옷도 병실에 놔두는 거고, 그죠? 그래서 환자의 옷이나 이 기중품은 보호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술 전에는 금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식인데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금식은 물도 먹지 않는 게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9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9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인 브레인 MRI 검사가 예정인 입원 환자에게 검사 전에 해야 될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자기 공명 영상 검사인 MRI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럼 이 MRI 검사는 일단 첫 번째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자기장의 고주파를 이용한 검사거든요. 이 자기장의 이 고주파를 이용한 검사라서 화상의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이 화상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금속성 물질을 제거를 해야 돼서 머리핀이라던가 귀걸이라던가 이런 목걸이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검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몇 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들리는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계속 간격으로 이렇게 몇 분 간격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상시에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 검사가 한 20 내지 한 4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이 검사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헤드폰이 있잖아요. 이 헤드폰을 갖다가 착용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머리카락을 금속 실핀으로 고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장 고주파를 이용해서 화상의 우려가 있어서 이 금속 머리핀이라던가 귀걸이라던가 목걸이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게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조금 이 소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이 평상시 마음가짐을 가지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휴대전화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지금 화상에 우려 있어서 휴대전화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3차원 반응사성 단층 촬영이 아니라 얘는 비전리 방사선이거든요. 비전리. 그래서 우리가 CT 같은 방사선이나 이런 거는 인체에 좀 해를 주기도 하지만 얘는 비전리 방사선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그렇게 CT나 엑스레이 촬영처럼 해로운 영향은 크게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검사 시간이 20 내지 40분 동안 소요가 되고 이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소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검사용 귀마개나 이 헤드폰을 착용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3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혈당 검사,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검사인데 간이 혈당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간이 혈당 검사는 일단 이 천자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죠. 알코올솜으로 닦고 이 알코올솜이 휘발되고 난 다음에 천자침을 찌르는 건데 왜 휘발되고 난 다음에 찌르는 거냐면 얘가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찌르면 이 알코올이 이 안으로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이 혈당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거고요. 다음에 이 손가락의 측면을 찌르는 거고요. 다음에 얘를 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가지고 이 혈액방울을 검사지에 묻히고 여기를 스틱을 끼우고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하고 이 천자 부위나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손가락 끝에 이 옆에 측면 부위를 천자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간이혈당 검사를 하면 이 천자침도 나오고요. 이 천자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코올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검사지 용지도 나오잖아요. 이 검사지 스틱 용지도 나오죠. 그러면 이 침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폐기물 할 때 위해 의료용 폐기물에 날카로운 게 제가 손상성 폐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 30일 보관으로 아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상자형 용기나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 나머지 위에 의료용 폐기물은 15일 보관인데 손상성 폐기물만 30일 보관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날카로우니까 손상성 폐기물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솜이나 검사지는 일반 의료용
폐기물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폐기물은 격리 의료용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위해 의료용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 있는데, 이 위해 의료용 폐기물에 5가지가 있는데, 날카로운 건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체열침은 날카로우니까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가락 끝을 찌른 다음에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서 이 검사지에 묻히는 거죠. 다음에 손가락으로 천자하기 어려운 게 손바닥을 천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손가락은 10손가락이나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천자 부위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천자하면 이 알코올이 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이 혈당의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다 휘발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94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9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객단 배양 검사는 결핵의 확진 검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핵 검사인 건데 이게 확진 검사죠, 여러분. 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 확진 검사죠. 그래서 우리가 객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만 결핵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객단 검사는 일단 이른 아침에 검사해 주는 게 좋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검사해야지만 밤 사이에 농축된 객담을 받을 수 있어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 봐드리면 일단 이른 아침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전날에 물을 조금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전날에 이렇게 물을 조금 많이 마시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른 아침에 검사하기 전에 양치하면 안 되고요. 가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치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가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치랑 가글은 안 하는데 우리가 물로 헹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거예요. 근데 헹구고 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거. 물로 입안을 헹구는 건 맞아요. 헹구기는 맞는데 가글을 하거나 양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멸균 통에 수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균을 검사하는 건데 여기 있는 종이컵에 수집을 하면 다른 균이 들어가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멸균 통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 가슴팍을 이렇게 쳐주거나 아니면 등 뒤를 이렇게 쳐주는 게 이게 객담을 조금 이렇게 액화시켜서 나오기 좀 쉽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담을 이렇게 받을 때 여기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침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크게 한 번 기침을 딱 하면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종이컵에 받으면 안 되고 멸균통에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식사 직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해야지만 밤 사이에 농축된 객담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침이 아니라 객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이 섞이지 않는 객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검사를 하려면 이 객담을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객담을 신속하게 보낼 수 없을 때는 냉장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실로 보내는데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안에는 병원에 이 검사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협조 가능한 환자는 객담 수시 전에 기침을 참게 하는 게 아니라 목에 이렇게 객담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면 장기침을 조금 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큰 기침을 한 번에 딱 하면서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을 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5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할 때마다 가슴을 이완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면 이 대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앙와이로 눕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횡격막이 있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흉골이 있죠. 흉골이 있고 여기 이렇게 검상돌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검상돌기, 칼돌기는 압박하면 안 되죠. 이 검상돌기, 칼돌기를 압박하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압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흉골이거든요. 이게 흉골이면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이라고 하는 건 유두랑 유두를 연결했을 때 이 중앙 부위가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을 압박을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손꿈치 있죠, 여러분. 이 손꿈치로 압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손은 여기 있는 부위에 손을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손은 떼는 게 아닌데 손은 떼는 게 아니라 압박했다, 이완했다, 압박했다, 이완했다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압박대 이완이 이렇게 50대 50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은 한 5cm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압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동은 한 4 내지 5cm 들어가게 압박을 하고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4cm 이렇게 들어가도록 압박을 하는 건데요. 얘가 30대 2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슴 압박 30번 해주고, 그죠? 다음에 이 인공호흡은 2번 해줘서 30대 2의 비율로 해주는데 이 압박대 이완을 50대 50으로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박을 하고 이완, 이 압박하고 이완해주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가슴 압박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심정지 대상자가 이 심정지가 되면 심장이 멈춰서 이게 혈액을 박출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의 조직에 혈액을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 가슴 압박을 해서 심장이 박출하게 해서 조직 속에 혈류를 보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좀 살펴보면 이게 여러분 심장이에요. 요게 이렇게 심장이죠. 요게 이렇게 심장이면 심장은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다음에 여기는 좌심방, 다음에 여기는 좌심실이죠. 그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대동맥이 있죠. 다음에 반대편에 대정맥이 있죠. 다음에 여기는 폐동맥이 있죠. 폐동맥이 있고 이 맞은편에 폐정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반으로 뚝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반으로 뚝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우측은 CO2 있죠. 이 CO2가 많은 정맥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좌측은 O2가 많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화된 혈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좌측은 여기는 지금 산소가 많은 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가고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이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온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많은 혈액을 공급을 해주죠.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을 공급을 하고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자심실이 보내준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을 공급을 받아서 각자의 기능, 각자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각자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피로도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능을 하면 얘가 여기 산소가 많은 혈액인데 일을 했으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CO2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CO2가 많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우심실로 가고 이 우심실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는 거죠. 이 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는 코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어서 다시 이 좌심방으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심장이 순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우리 온몸의 조직 속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혈액이 우리 조직을 다 돌고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을 돌고 난 다음에 이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맥혈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걸 이걸 갖다가 정맥혈이니까 그리고 이게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맥기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집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귀환이라고 하듯이 지금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기환이고 여기가 정맥혈이니까 정맥귀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슴을 압박하면 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슴을 압박하면 혈액이 나오는데 이게 조직을 도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렇게 압박을 할 때는 나오게 하는 거고 얘가 이완이 하게 되면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정맥의 활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압박대 이완, 압박대 이완 이렇게 손가락을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꿈치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했다가 이완했다가 압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데 이 손이 여기 흉골 부위에서 떼지면 안 돼요. 손바닥이 떼지면 안 되는데 대신 이게 압박했다 이완했다 압박했다 이완했다 이게 50대 50으로 돼야지만 압박했을 때는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는 거고 이완시킬 때 얘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맥 활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이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9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삼소요법을 할 때 옳은 거잖아요. 그럼 비강 캐뉼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럴 때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코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요게 바로 비강 캐뉼라거든요. 근데 이 비강 캐뉼라는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을 해줄 땐 이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는데 한 1분에 한 2 내지 5리터 정도. 이 1분에 2 내지 5리터 정도를 공급해 줘서 저농도의 산소 농도를 공급하는 건데 코에다 끼워주는 거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던가 말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음식 섭취는 지금 코에다가 끼워 놓은 것 때문에 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 중에 캐뉼라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코를 통해서 지금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코를 통해서 호흡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벽에 수분병이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수분병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수분병에 이 멸균 증류수를 채워야 되는데 얘가 보시면 최대선이 있고 최소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소 표시선이고요. 얘가 최소 표시선이고 얘가 최대 표시선이거든요. 그럼 이 최소 표시선하고 이 최대 표시선의 중간 정도 채우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최대 표시선까지 채우면 이 멸균 증류수가 역류돼서 코로 들어가서 폐로 흡인될 우려가 있거든요. 기도 흡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최대 표시선까지 하면 안 되고 최소랑 최도 이 중간까지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득 채우면 역류돼서 기도 흡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캐뉼라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산소는 우리가 왜 폭발의 우려가 있잖아요.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직 담요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정전기 우려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왜 라이터라던가 성냥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으면 폭발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7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환자 운반차를 이용해서 다른 병동에서 지금 전입해 왔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송요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병동에 전화하는 거, 만약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호자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이송 직원 아니고 그 다음에 병동에 물어보는 거 아니고 환자에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한테 이름이 어떻게 돼서요? 등록번호가 어떻게 돼서요? 하고 개방형으로 질문을 해야지. 무슨 이름 맞습니까? 등록번호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그 환자가 말했을 때 이 2번 팔찌에 그 아이디 카드 있잖아요. 이 등록번호 있잖아요. 이 팔찌랑 의무 기록까지 대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9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입원 환자에게 지금 입원 생활을 안내하는 동안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왔대요. 그럼 일단 이 약은 복용하면 안 되거든요. 병원에 왔으면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용하던 약은 즉시 이거 만약에 먹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복용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되고 이게 먹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약은 복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메토실 누가 지금 새로 입원하신 어떤 환자분께서 이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왔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호사가 다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이 의사가 어떤 약인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지금 입원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야 되니까 보시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안내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4번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치료적인 의사소통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반영이라고 하는 건 환자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환자가 말한 걸 그대로 다시 말해주는 건 우리 재진술이라고 해요.
그대로 말해주는 거, 환자가 말한 그대로 다시 말해주는 건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말한 말 중에서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간호조무사의 말로 바꿔서 말해주는 걸 우리 반영이라고 하는데, 느낌의 반영, 생각의 반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얘기한 말을 간호조무사의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나 생각, 이 환자가 말한 느낌이나 생각을 환자가 말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간호조무사의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하고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다른 언어로 바꿔서 지금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른 것도 좀 살펴볼 건데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지금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말을 계속 자세히 얘기하도록 촉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소통을 계속 하도록 촉진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혹 제기는 대부분 언제 쓰는 거냐면 이 환자가 비현실적인 그런 말을 할 때, 이 비현실적인 이런 말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현실적이지 않는 걸 이렇게 본인이 깨닫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번의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23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다른 것들도 조금 계속해서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